반란의 도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반란의 도시 2014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 원서로는 2012년에 출판됐습니다. 데이비드 하비가 지었고 한상연이 옮겼습니다. 이 책 절판됐는데 중고로는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빌려본 거고요. 책이 절판이 되면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절판돼도 출판사에 전화하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까지 막 소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서 읽기 전에는요. 그래서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읽고 나서는 꽤 재밌어서 그래도 체크해놓은 부분은 복사를 해놓던지 스캔을 해놓던지 하려고 해요. 갖다 줘야 되니까 책은. 이 반란의 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나는 이 책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책이 어떻게 생겼다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또 하나의 집단적 권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바로 도시권이다. 도시권과 관련하여 르페르부의 사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도시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도시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우리가 결정할 권리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특히나 한국 사람들 대부분 도시에 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그냥 들어가 산다는 생각을 하지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는 잘 생각 안 해요. 물론 공청회도 하고 큰 개발이 있으면 거기에 의견을 표현하고 이러긴 하지만 당장 저만 해도 그냥 여기에 사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거대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도시 재창조는 필연적으로 도시 형성 과정에서 집단적 권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자유, 개조할 자유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없이 무시되기만 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는 게 최선일까? 이러면서 책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로 거슬러 갑니다. 나폴레옹 시대 오스만이라는 도시 계획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파리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누구의 의도대로 파리가 만들어졌는지, 또 누가 이득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점점 이야기를 쌓아나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책은 보통 이게 이제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때 해답까지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답은 약간 물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에 집중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권이 인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문제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파나가다 보면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되죠. 문제가 문제인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온갖 장애물을 피하면서 이윤 발생 영역을 확장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자본가는 자본주의적 도시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을까? 나는 여기서 도시공간 형성은 군사비 지출 등과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가가 쉬지 않고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를 바꾸고 이럴 때 생산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들의 의도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도시를 이들의 의도대로 변화시키고 이러면서 그래서 오스만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도시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케인주의적 시스템을 확립해 과잉자본 처리 문제를 해결에 기여했던 셈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파리를 개발을 하는데 엄청 많은 부분을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과잉자본을 처리해버리는 거죠. 돈을 지출함으로써 도시를 개발하는데.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데 이 사람의 도시 계획에는 뭐 데모를 하기 어렵게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뭐 바리케이트를 쌓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의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과 자본 금융과
그 도시 공간 형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본이 자기 의도대로 도시 공간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뭐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서 PF 대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쉽잖아요. 우리는 PF 대출은 우리가 주택으로 담보대출 받는 것과 다르게 어떤 사업의 현금 흐름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하는 건데 우리는 PF 대출하기 어렵죠. 근데 PF 대출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출 규모에 비해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 의도대로 도시를 개발해 나가곤 하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와 권력의 분배가 양극화된 결과는 도시의 공간 형태에도 고스란히 아로새겨진다. 요새 마냥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단지, 항상 엄중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이 도시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러면서 부자들을 위한 도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약간 덜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뭐 남미 이런 데 가보면 아예 바리케이트 쳐놓고 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검문소 지나가야지 자기 집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권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연합한다면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바로 잉여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도시 형성 과정이 잉여를 이용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도시권은 도시 공간을 형성할 때 뒤따르는 잉여의 배분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적 금융의 흐름과 짝을 이루어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불황은 거시경제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원 고갈 및 환경 악화라는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그렇죠. 난개발 같은 거 하면 저는 그래서 요즘 막 아파트 짓고 도로 짓고 이런 거 약간 걱정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도로 누가 씁니까? 나중에 누가 관리하고 맨날 길이 생겨요. 차가 요즘은 잘 밀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차 좀 밀리면 이제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막 시골 가면 10시간, 20시간씩 갔는데 요즘 뭐 그렇게 밀리진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대부분은 최근 위기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공황론의 명백한 표현으로 여기며 갑을 방론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가 지금 이 저자는 이제 구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저자 자신의 주장이 뭔가 다르다. 내게 더 참신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걸 찾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의 명목상 이유는 앞서 살펴본 세계은행 개발 보고서 인용문에 나온 그대로다. 거기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로 비연 설명하자면 대략 이렇다. 1930년대 공공연하게 야기되었듯이 빚을 잔뜩 지고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파업을 벌이지 않는 법이다. 도시 만드는데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30년짜리 담보대출을 했으면 그거 갚느라고 눈코 쓸 데 없이 바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온순해진다는 거죠. 종속되고 잃을 게 있으면 겁이 많아지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도시에서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약탈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유형의 약탈 수법은 역사가 길다. 볼티모어의 사례를 들어보자. 나는 1969년 볼티모어를 찾아간 직후부터 이너시티의 주택 공급 현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는 생활 조건이 지극히 형편없는데 때마침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여파로 온갖 파괴 행위가 자행되기까지 한 이너시티의 여러 지역에서 지주, 임차인, 자가소유자, 중개업자, 대출업자, 농민주택국, 시당국, 특히 주택 관련 법규 집행당국 등 여러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초점을 맞췄다. 대출받을 길이 막힌 흑인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정한 레드라이닝, 은행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거주 지역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그곳 주민들에게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것이라고 해요. 레드라이닝은 흔적이 시내 곳곳에 새겨져 있으나 이런 식의 배제는 높은 신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인종차별은 아니라는 식으로 정당화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한편 시내 몇몇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블록 포스팅, 고급 주택가에 흑인이 이사 온다고 소문을 퍼뜨려 백인 집주인이 집을 싸게 팔게 만들어 하는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부동산 회사는 블록 포스팅을 통해 높은 이윤을 거두고 있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흑인에게만 이 레드라이닝의 반대로 흑인에게만 이제 악독 부동산 소유자를 만난 경우 부동산 할부 구입 계약은 최악의 약탈에 의한 축적으로 변모했다. 일부러 돈을 빌려주고 이제 부채에 빠뜨리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고 집도 회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식으로 더 세련된 방식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해지는 계급 간 불균형은 사실 글로벌한 문제다. 인도를 비롯해 수많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도시가 공평하게 개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시를 만드는 건 그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득을 받는 그 사람들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중국 정부의 계획은 그 단적인 예다. 이것도 아까 이제 뭐 30년짜리 대출로 집을 사게 만들면 시민들이 온순해진다는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한마디로 자본 과잉을 흡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 주민을 도시화해 과잉 노동을 흡수하고 빈곤층에게 살기 적당한 주택을 제공해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한다는 일석삼조의 계획이다.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뭔가 미국처럼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본은 다양한 방식의 도시화 과정을 관통하며 재생산된다. 하지만 자본의 도시화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도시 형성 과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실은 자본가 계급이 국가기구는 물론이고 주민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뜻한다. 땅땅땅땅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그냥 작은 개발 사업만 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막 프락치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막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사람을 심어가지고 막 주택 조합 전복시키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가 공유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공유제 비극 그런 논의를 들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결국은 그냥 연대하자 뭐 이런 정도로 끝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유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독점지대를 확보하려고 한다. 개인과 사회 집단은 각각의 일상적 활동과 투쟁을 통해 도시라는 사회적 세계를 창조해내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 거주 가능한 하나의 틀로 공유제를 만들어낸다. 뭐 이러면서 공유제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도시 공유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조차 금방 돈벌이 수단이 이용된다는 점이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독특한 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홍대나 뭐 경리단이나 이런 데 다 젠트리피케이션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죠. 금방 상업적인 물결에 찌들어서 그 상권을 만든 건 다른 사람인데 돈은 또 다른 사람이 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제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제를 생산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사실은 당연히 도시를 만들어낸 집단적 노동자가 도시권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응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뭉쳐 자신의 공유제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죠.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는 말이랑 약간 비슷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젠더, 민족, 노동 생활을 초월한 단결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나 그 과정은 쉽지 않다. 그렇겠죠. 뭐 앞에 예가 있었거든요. 영화 예가. 돼지의 소금이라는 예를 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영화 안에서 뭔가 이런 그 연대가 잘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지 영화도 됐고 뭐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인간과 장소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는 공통된 유대를 낳는 원천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유대는 화합을 촉진하는 만큼이나 종종 반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면 접촉은 빈번해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해 잠재력이 발휘할 잠재력이 있기 마련이다. 하하. 그리고 자본주의적 계급 권력에 대항할 때는 서로 내부적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적 계급 권력에 대항할 때는 서로 연대한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명령을 내리는 세계시장 속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의 권력을 잠식하다 결국 뒤집어 엎는 투쟁에 깊게 관여한다.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해법이 약간 무르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더 다른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하면서 이런 예도 들고 하는데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튼 근데 문제제기 자체는 저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것은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나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우리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인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도시권이. 저는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도서가 없었는데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 반란의 도시 말고 또 다른 책도 있거든요. 저자가 쓴 그런 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다시 보고 하면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